오늘 이것만 이해하셔도 건강을 바라보는 기준이 달라지실 거라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위장을 치료하는 김상태 원장입니다. 우리가 사실 잘 먹고 잘 자면 건강이 나빠질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잘 먹지 못하다 보면 만성적인 질환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잘 먹고 싶어도 잘 먹지 못하는 분들이 바로 만성 위장병이 있는 분들인데요. 자주 체하고 툭하면 배 아프고 설사하고 아니면 변비 오고 목 이물감 생기고 체하면 막 두통까지 오고 신물 역류하고 이런 분들은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다른 사람들은 소화불량이나 두통이 가끔 발생해도 약 먹으면 좀 나아지고 그렇게까지 자주 재발을 안 하는데 자주 아프신 분들은 맨날 약을 먹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약을 먹는다고 이렇게 썩 낫지도 않게 되고 이런 분들은 그냥 내가 체질적으로 약해서 그런가 보다 만성 위장병 그냥 달고 살아야지 이렇게 약간 체념하면서 사시거나 이렇게 고생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자, 이 환자분들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잘 밝혀내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검사를 해봐도 별다른 이상이 안 나오기 때문이죠. 위장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내시경으로 들여다보거나 혈액 검사를 하더라도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경우가 많고 두통도 마찬가지고 위장에 문제가 있어도 만성 위염 정도인데 만성 위염이 있는 환자들이 다 그렇게 약하거나 소화력이 떨어지거나 하지는 않단 말이에요. 물론 만성 위염이 계속 진행이 돼가지고 장상피화생까지 가면 속이 쓰린 환자의 비율이 조금 더 늘어나는 정도다. 그 정도죠. 그럼 과연 뭐가 문제인가? 위장 환자를 많이 치료해본 입장에서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것만 이해하셔도 건강을 바라보는 기준이 달라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성 위장병뿐만 아니라 모든 만성 고질병, 특히 이제 기능적인 장애, 그러니까 검사를 해봤는데 특별히 이상 나오지 않는 그런 많은 불편감이 예를 들면 과민대장 증후군도 그렇고 가슴이 맨날 답답하거나 맨날 트름 나오거나 두통 자주 발생하거나 만성적인 건조감, 만성적인 피로 이런 증상의 원인은 심장 때문입니다. 왜 심장 때문일까요? 단순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심장이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라서 그렇습니다. 뭐든지 가장 중요한 것부터 생각해보는 게 합리적인 추론이거든요. 그래서 만성 위장병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위장은 기본적으로 빈 공간이에요. 그래서 그 빈 공간에 식사가 들어왔을 때 위장을 이루고 있는 평활근 근육이죠. 그 근육이 이제 막 수축을 해서 음식물을 부수어서 소화시키고 흡수하는 것이 위장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힘이 좋은 위장은 왜 힘이 좋은가? 위장으로 전달되는 에너지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럼 그 에너지는 뭘로 전달된다? 혈액을 통해서 전달됩니다. 우리 몸의 연료, 우리 몸의 에너지원은 혈액에 담겨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흡입한 산소와 음식물이 에너지화돼서 혈액에 담겨서 위장 조직으로 전달이 잘 되면 위장이 힘을 잘 씁니다. 그래서 씨름 선수들은 막 밥 8공기 먹고도 소화 잘 되잖아요. 그런데 약한 사람들은 막 반 공기만 먹어도 항상 더부룩하고 체하고 머리 아프고 밥 먹고 조금만 움직이지 않으면은 바로 체해버리고 이러죠. 그래서 검사상 위장에 특별한 이상이 없는데 맨날 소화가 잘 안 되고 흡수가 잘 안 된다? 아니면 소화 흡수는 잘 되는데 어디 몸에 이렇게 영양 공급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면 위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심장에서 혈액을 뿜어내서 위장 조직, 우리 몸의 구체적인 그 조직에 혈액을 전달해주는 혹은 혈액을 통해서 받아서 진액을 형성시키는 그 과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만성 기능성 위장병에 위장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른 부위의 기능성 장애, 검사상 특별한 이상이 없는데 발생하는 모든 불편감도 마찬가지예요. 만성적인 건조감이나 그거 검사한다고 뭐가 나오나요? MRI, CT 다 찍었는데 특별한 이상이 없는 두통, 만성적인 변비, 입 마름, 눈 건조, 자주 쥐나고 소변 불편감 이런 증상들은 기본적으로 그 부위에 정상적으로 혈액과 진액이 공급되지 못해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만성 위장병의 경우도 소화제를 아무리 먹어도 해결이 되지 않고요. 오히려 소화제 성분이라는 것이 위장에 소화 흡수가 오래 걸리면서 적체된 그런 음식물을 빨리 제거해주고 거기서 나온 가스, 습기 같은 거죠. 그거를 싹 말려주는 쪽으로 세팅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근본 치료에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자주 쓰다 보면 이제 위장이 건조해지고 위점막이 나중에는 이제 막 변성이 일어나서 점막의 위축이나 장상피화생 같은 것도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만성 위장병
해결하려면 소화제 먹어서는 이미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소화제는 1년에 한두 번 취하는 사람이 먹는 거고요. 만성적인 위장병에는 아까 말씀드린 방식대로 심장에서 위장으로 혈액을 공급해주는 그 과정을 좋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저는 건강검진을 했는데 심장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데요. 심장 관련 검사를 했는데도. 자, 여기서 이제 현대 검진의학의 맹점이 있는 겁니다. 검사상 이상이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상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많은 환자분들이 검사상 이상이 없었다 그러면 뭐 다른 검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심장은 기본적으로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엔진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이상 반응이 잘 안 나와요. 다른 기관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혈액 검사했을 때 간에 이상이 있으면 간 수치가 올라가고 콩팥에 이상이 있으면 콩팥 수치가 올라가고 그래서 간이나 심장이 100점 만점에 몇 점이다 이걸 혈액 검사하면 알 수 있는데 심장은 심장 수치 같은 것이 따로 존재하지 않아요. 마라토너의 심장이나 길 가는 사람의 심장이나 검사를 했을 때 유의미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왜? 심장이라는 기관은 조금 이상이 생기면 바로 쇼크로도 갈 수 있고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기관이라 죽을 때까지 안정시 기준으로 한 분당 72회 전후로 뛰다가 망가지면 죽게 되는 그런 기관이란 말이에요. 심장이 약해졌다고 분당 72회 뛰던 심장이 갑자기 막 10회, 20회만 뛰지 않습니다. 정말 죽기 직전에만 그러겠죠? 그래서 애초에 의학적인 검사로는 이 심장이 기능이 약해진 것을 밝혀내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러면 심장이 약해진 것을 뭐를 통해서 알 수 있느냐? 너무 쉬워요. 제가 지금부터 심장이 약해졌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증상들을 나열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증상들을 한번 보십시오. 쉽게 체하고 만성적인 소화불량이 있다. 만성입니다. 만성. 가끔 체하는 거 말고요. 이 이유는 아까 설명을 드렸죠. 그 다음에 항상 가슴이 답답하다. 가슴 답답하다고 검사했는데 이상이 별로 안 나와요. 그렇지만 가슴 답답하다는 건 무엇이냐? 심장이 약해지면은 심장은 심장 나름대로 전신에 혈액을 잘 보내주려고 용을 쓰게 돼요. 그래서 막 어떻게 하면 더 잘 혈액을 공급할 수 있을까 하면서 얘가 힘을 더 들이고 애를 쓰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 몸에서는 가슴 쪽에 답답함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심장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죠? 자, 그리고 만성 피로가 있습니다. 우리 몸의 기운이라는 것이 결국은 혈액이 산소, 당 전해져가지고 발생하는 건데 심장이 약해져서 그 혈액이 구석구석까지 잘 전달이 안 되면 당연히 피로하겠죠. 심장이 약한 분들은 커피를 마시면 불편감이 발생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가슴이 답답하거나 울렁거리거나 두근거리거나 두통 발생하거나 속쓰리거나 이런 증상이 카페인이 심장에 가서 작용하기 때문에 심장이 약하면 카페인이 조금만 들어가도 불편감이 발생하기 쉽고 당연히 불면도 일반인보다 훨씬 더 쉽게 발생합니다. 정말 조금만 마셨는데 막 심장이 두근거려서 며칠 밤을 못 잤다 이러면 심장이 당연히 너무 취약한 거죠. 또 다른 특징은 피곤해도 잘 쉬질 못합니다. 피곤하면 푹 쉬어서 회복을 해야 되는데 심장이 약하면 이 긴장을 잘해요. 심장은 정서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심장이 약해지면 불안 증세가 생깁니다. 그래서 너무 피곤하면 심장이 불안해하니까 피곤하면 쉬어야 되는데 쉬질 못하는 거예요. 몸에서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해서 계속 항진을 시킵니다. 그래서 불면증이 잘 오고 피곤하면 더 못 잡니다. 스트레스에도 굉장히 약할 수밖에 없게 되죠. 스트레스 저항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한숨을 자주 쉰다. 한숨을 자주 쉬는 이유는 심장이 약하니까 심장에 산소를 더 많이 공급시켜 주려고 이렇게 자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들이쉬어도 깊게 숨이 안 들어갈 때가 있어요. 따뜻한 혈액을 전신에 공급을 해주는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추위를 잘 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진행이 되다 보면은 혈액 공급이 만성적으로 안 되다 보면 진액도 고갈되기 때문에 그 진액에서 머금고 있는 열이 나중에는 뜨게 돼요. 그래서 원래는 추위 잘 타던 사람인데 나중에는 열이 막 얼굴로 뜨게 되고 오히려 더위를 잘 타게 되거나 입으면 더웠다가 벗으면 춥고 이런 증상들이 잘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증상들이 일반적으로 여성분들의 갱년기 때 좀 나타나는 증상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갱년기 증상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진액 부족으로 인한 노화 현상인데 특히 갱년기 때 약간 가속화돼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 심장이 약하고 진액이 부족해지면은 젊었을 때도 그런 증상들 나타나는 환자들 굉장히 많아요. 남자들도 물론이고요. 그리고 손발에 땀이 굉장히 잘 납니다. 특히 손에 많이 납니다. 긴장하면 우리가 손에 땀을 준다. 긴장
긴장할 때 이런 표현 쓰잖아요. 누구나 긴장하면 손에 땀을 쥐게 됩니다. 심장이 약하고 쉽게 긴장하는 사람들은 항상 손에 땀이 나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을 열심히 한 다음에 오히려 건강이 나빠진 적이 있어요. 제가 이거 영상으로 따로 만들어서 올린 적이 있는데 왜 그러느냐, 보통 체위를 바꿔서 용을 쓰는 운동을 하잖아요. 웨이트를 하면 심장은 그렇게 체위가 바뀐 상황에서 과도하게 힘을 주면 무리가 오기 쉽습니다. 왜냐면 평소에 있던 자세와 다른 자세를 취한 상태에서, 그러면 그 자세에서 전신의 혈액을 보내야 되는데 무거운 걸 들은 다음에 막 흡 하면서 숨을 참아요. 산소까지 차단을 해버립니다. 용 쓰느라고. 그러면은 그때 그런 운동을 좀 과하게 하면은 심장이 너무 놀래서 긴장을 해서 어떤 만성적인 피로감과 위장장애, 가슴 답답한 증상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특이한 게 있는데, 이런 자세를 잘 취해요. 이런 자세. 두 손을 누워있을 때 두 손을 가슴에 이렇게 모으는 자세. 이게 제가 침노로 들어가면 환자들이 이런 자세를 취하는 환자들이 많아요. 제가 이런 환자들을 주로 많이 보기 때문에 유독 많이 봅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무의식 중에 그러는 거예요. 심장이 약하면 남들보다 쉽게 두근거리고, 평소 두근거리지 않더라도 이렇게 두 손을 가슴에 모아주는 형태의 누워있는 자세를 취함으로써 심장을 조금 안정시키려는 시도를 무의식 중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편한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근데 이제 환자분들은 뭐 자신들이 누워있을 때 이런 자세를 평소에 자주 취한다는 것도 잘 인식하지 못하시기도 하죠. 이게 무의식 중에 하는 행동이라서. 누워있을 때 이런 자세를 자주 취한다, 조금 심장의 기능이 약해졌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다양한 증상들을 나열을 해드렸어요. 심장이 약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꼭 수천만 원짜리 수억짜리 기계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기계들은 특정한 의학적 상황이 발생했는지를 판별해내는 기계인데, 심장이라는 기관의 특성상 이거는 심각한 고장은 잘 안 나는 기관이에요. 심각한 고장이 나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조금 내가 약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심장은 어지간하면 큰 이상 없이 수십 년 이상을 쓸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다만 기능이 조금 약해져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불편감이 발생을 하는데, 대부분의 환자들은 이게 내 심장 기능이 떨어져서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인지를 하지 못하고 이때는 뭐 위장약 먹고, 이때는 두통약 먹고, 이때는 뭐 그때그때 증상만 좀 억제하는 약을 오래 드시다가 그걸로 해결이 안 되면서 계속 불편하게 사시는 경우가 많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제가 이 채널에서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는 해법들은 심폐기능을 좋게 하는 그런 꾸준한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과 진액을 보충하는 그런 약재나 음식을 드시는 것이 좋다는 것이고, 지난번에 제가 감초 추출물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감초는 혈류량을 늘려주는 효과가 있긴 하지만 진액 보충제는 아니다. 진액 보충을 하려면 뭐 일상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는 뭐 우엉, 도라지, 더덕, 연근, 마, 당근, 구기자 이런 것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한약재 중에서는 이제 한의사만 처방할 수 있는 그런 전문 의약품에 해당하는 약재도 있지만, 일상에서 그냥 시장 가서 구할 수 있는 약재들도 있어요. 구기자, 도라지 이런 거 그냥 구할 수 있잖아요. 도라지는 심지어 약인지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음식이라고 생각을 하지. 그러니까 약성이 약한 약과 음식의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되죠. 우리가 회 먹을 때 먹는 깻잎, 그것도 소엽이라는 약재고, 우리가 평소에 먹는 음식 중에 약으로 쓰는 것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까 그런 약재들을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다음 시간엔 제가 구기자를 아예 그냥 영상을 만들 거예요. 구기자가 왜 진액을 보충하는지, 구기자가 왜 혈액을 보충하는지. 현대인의 만성 질환은 상당수가 심장이 혈액과 진액을 전신에 공급해주지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다. 거기에 대한 해결책들을 앞으로 꾸준히 하나하나씩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약재들은 뭐 이렇게 먹는 법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영상 보고 바로 평소에 그런 약재들을 더 많이 드시면 돼요. 제가 이제 영상을 통해서 뭐 차로 달여 먹는 법, 뭐 어떻게 하는 법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냥 평소에 드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유통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대학 다닐 때 몸이 약하다 보니까 그 보온병에 따뜻한 물을 담아서 그 연근을 좀 썰어가지고 거기 넣어놨어요. 그러면 하루 종일 거기에 차처럼 우려 넣어가지고 그 물을 마시고 그랬는데, 이제 몸이 약하고 그런 분들은 이런 방식으로 몸을 보충할 수 있겠죠. 다 정성입니다. 다 정성이 필요해요. 만성질환 나으려면은 아주 오랜 시간 가랑비에 옷 젖듯이 차근차근 매일매일 하는 정성 같은 게 좀 필요합니다. 자, 오늘 영상 잘 보셨나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이상 잠실의 진료실에서 김상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상태 원장입니다. 이 영상은 건강해지기 위해 그리고 나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섭취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정관념을 팍 깨드리는 영상입니다. 자, 모두가 건강해지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이 무엇을 먹어서 건강을 좋게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가장 많으세요. 이걸 먹으면 건강에 좋나요? 이거 먹으면 어디에 좋다는데, 또는 어디서는 이게 어디에 좋다는데 또 다른 데서는 이게 나쁘대요. 무엇이 맞나요?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음식에는 확실한 정답이 있기가 어렵습니다. 음식은 약이 아니고 약성이 있는 식품이라 할지라도 그 성질이 약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특정 음식만으로 건강을 전반적으로 확 증진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체로 골고루 드시고 과식하지 마시고 술, 담배 하지 마시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자극이 덜한 음식을 드시고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지키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문화권마다 좀 더 먹는 음식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한국은 보통 김치를 많이 먹기 때문에, 그리고 찌개류를 많이 먹기 때문에 맵고 짠 음식을 상대적으로 더 먹는 경향이 있고, 그것이 그리고 한국인의 높은 위암 발병률하고도 연관이 있고, 전 세계적인 연구를 통해 봤을 때는 암 발병률이나 심혈관계 질환 발병률에 있어서 꾸준한 채소를 섭취하지 않은 사람과 섭취한 사람의 차이가 조금 유의미하게 있다. 이런 것들을 잘 알아두셔서 음식을 골고루, 그리고 아무래도 자극적인 음식, 맛있는 음식만 먹다 보면 놓치기 쉬운 채소 같은 걸 잘 챙겨 드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특정 음식을 먹어야지만 건강이 크게 증진되거나, 아니면 어떤 음식을 꼭 이 방식으로 먹어야지만 건강에 좋고, 아니면 뭐랑 뭐를 같이 먹으면 큰일 나고, 이런 정보들은 사실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사과가 갈변된 것을 먹으면 활성산소가 발생해서 암을 유발할 수도 있다, 이런 유튜브 영상들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죠. 자, 그럼 인간이 건강을 전반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섭취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인간의 가장 큰 에너지원은 음식에서 오지 않습니다. 인간의 에너지의 가장 큰 원천은 산소입니다. 산소. 우리가 매일 공기를 통해 마시고 있는 산소죠. 산소가 왜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라고 하는가? 너무 간단해요. 우리가 음식이나 물이 없으면 얼마나 살 수 있나요? 물이 제공되는데 음식이 없으면 수십 일을 버틸 수 있고, 물이 없으면 수일 버티기도 힘들죠. 그런데 산소가 차단되면, 공기가 없으면 몇 분이면 뇌손상이 발생하고 아무리 길어도 10분 이상 생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산소가 그만큼 인간에게 너무나 엄청나고 절대적인 에너지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몇 분도 못 버티니까. 산소를 에너지로 쓰는 모든 동물들에게 해당합니다. 애초에 동물이란 건 움직이는 거고,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에너지, 폭발적인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거거든요. 움직이는 쪽으로 진화했기 때문에 산소가 최대 에너지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산소를 잘 활용하는 것이 건강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관점을 좀 바꾸셔야 돼요. 내 건강이 안 좋다, 항상 피곤하고 체력적으로 딸리고 소화도 잘 안 되고 밤에 잠도 잘 못 이루고 집중도 안 된다, 그러면 내가 건강이 많이 상했구나, 건강을 챙겨야지 하면서 많은 영양제를 드신다든가, 건강식을 찾아서 다니시면서 드신다든가,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렇게 잘 챙겨 먹으니까 건강이 좋아지겠지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내 몸의 모든 세포들이 가장 큰 활력을 얻는 방식이 바로 산소 호흡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먹은 음식을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것조차도 산소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아무리 잘 챙겨 먹어도, 아니면 영양제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내가 산소를 호흡해서 전신의 세포에 뿌려주는 힘이 떨어지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채널을 통해서 항상 주구장창 강조하는 게 뭔가요? 바로 유산소 운동이죠. 숨이 차는 운동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 채널 초기에는 이제 만성 소화불량, 저체중, 허약체질 환자분들에게 권해드렸지만, 이 유산소 운동은 체질을 막론하고 인간이라면 무조건 도움이 되는 운동입니다. 왜? 인간의 가장 큰 에너지원이 산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산소를 잘 활용해 주게끔 그 기능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게 유산소 운동이기 때문이죠. 체력을 끌어올린다? 면역력, 소화력,
아니면 수면의 퀄리티를 끌어올린다,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낮춘다. 이것은 내가 산소를 흡입해서 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는 그 능력, 최대 산소 섭취량을 끌어올림으로써 가장 쉽게 달성 가능해요. 이 심폐기능, 산소 섭취 기능을 끌어올리면 음식도 더 맛있고 소화도 더 정밀하게 해서 흡수하고 노폐물이나 독소 배출도 더 원활하게 하고 밤에 잠도 꿀잠으로 잔단 말이에요. 이 가장 중요한 숙제를 해결하면 나머지 문제들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심지어 산소와 건강의 관계에 있어서 더 엄청난 게 있어요. 인류 최대의 질병이 무엇인가요? 바로 암이죠. 이 암이 산소 부족과 관련이 깊다는 연구는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 왔어요. 1931년에 노벨의학상을 받은 연구가 있는데요. 그 연구에서 밝힌 것이 암세포는 정상세포와 달리 산소를 잘 활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생존한다고 밝혔어요. 여기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이 암세포라는 돌연변이가 특정 부위 혹은 전신의 만성적인 저산소 상태가 원인이 된 것이 아닐까, 그런 추론이 가능하죠. 그래서 그 뒤로도 이와 관련해서 많은 후속 연구가 이루어졌는데요. 2019년에 이 분야에서 또 노벨 의학상이 나왔어요. 암이 증식된 조직은 그 부위의 저산소 상태가 유지되는데 이 저산소 상태가 바로 암 치료제인 항암제에 대한 저항성을 가지는 원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암 조직이 좀 더 정상적인 산소 농도에 노출되면 암 치료가 좀 더 잘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암 치료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었고 이에 대한 공로로 노벨상을 수상하였는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암 조직의 산소 공급을 시켜주는 방식으로 암 치료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암 환자의 경우도 체력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 이상 중등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을 해주는 것이 치료 예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혀졌습니다. 자, 오늘 영상을 딱 3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건강 증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섭취해야 될 것은 산소다. 왜냐하면 인간은 동물이고 동물의 최대 에너지원은 산소이기 때문입니다. 음식을 에너지로 바꾸는 힘조차 산소에서 온다는 거예요. 때문에 산소 섭취 능력이 떨어지면 무얼 먹어도 건강해지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산소 섭취 능력을 그럼 어떻게 기를 것인가?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기르는 것입니다. 숨이 차고 약간이라도 땀이 나거나 심박수가 올라야 됩니다. 단순한 걷기나 스트레칭의 경우 나름의 장점은 있지만 나의 최대 산소 섭취량을 길러주는 데는 한계가 명백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달리기나 자전거 타기, 수영, 계단 오르기, 아니면 걷더라도 수영장에서 걷기, 아쿠아워킹이라고 하나요? 연세가 있거나 무릎 많이 다치신 분들은 이런 방식도 있겠죠. 아니면 또 어떤 분은 무릎 많이 다쳐서 무릎 쓰기가 어려워서 이 로잉 있잖아요. 헬스장에 있는 이 기구, 상체를 쓰지만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유산소 운동이 되는 그런 운동을 하시기도 합니다. 이런 운동을 통해서 산소를 내 에너지로 잘 활용하는 그 힘을 길러야 된다. 자, 세 번째로, 산소를 내 에너지로 만드는 힘이 좋아지면 피로도, 우울감, 불안감이 낮아지는 것은 당연하고 소화력, 면역력, 전반적인 체력도 당연히 증진될 테지만 더 나아가 현대인의 최대의적인 암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다. 암과 저산소 상태의 관련성은 이미 거의 100년 전부터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고 이 중 노벨상을 받은 연구도 여럿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암 환자가 폭증하고 있는 현대인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관점, 우리가 매일 공짜로 마시고 있는 이 산소가 얼마나 중요하고 내가 이것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그래서 나의 현재 체력이나 건강 상태에 맞는 적절한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건강해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 영상을 반복적으로 들으시면 저절로 운동 의욕이 생기고 건강한 삶에 대한 의지가 불타오르실 것입니다. 이상 김상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체질을 개선하고 진액을 보충하는 한의사 김상태입니다. 제가 건강을 증진하는 데 있어서 심장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평소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장 중요한 장기가 심장이다. 심장 하나 튼튼하게 만들면 빠르게 건강해질 수 있다. 그리고 그 방법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드렸어요. 오늘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 오늘은 어떤 얘기를 드릴 거냐면 심장 다음으로 중요한 장기는 무엇인가요? 누가 이렇게 물어보셔서 오장 중에서는 폐입니다. 폐. 심장 바로 옆에 붙어있는 폐고요. 사실상 심폐는 하나예요. 하나. 심폐 기능을 강화하면 이전과 이후가 확연하게 달라진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은 심폐의 중요성을 구조적으로 그리고 해부학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심폐가 강화됐을 때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심폐를 강화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심폐가 왜 중요하냐면 인체의 구조상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인체가 있으면 인체에서 가장 큰 구조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횡격막입니다. 횡격막. 횡격막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횡격막이 몸통을, 상체를 위아래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 횡격막 위쪽에는 뭐가 있냐면 이렇게 심장이 있고요. 심장을 폐 두 개가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그러면 횡격막 아래에는 이렇게 입에서 식도를 통해서 내려가서 식도에서 위로 연결되죠. 그래서 위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우측 갈비뼈 아래쪽에 간이 있습니다. 간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위에서 장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꾸불꾸불 소장이 있고 소장을 다 통과해서 대장이 이렇게 삥 돌아서 항문으로 이어져서 배출을 시키죠. 신장이나 췌장은 이 안쪽에 있어서 좀 더 깊숙한 곳에 있는 것이고요. 다 횡격막 아래쪽에 있는 것들입니다. 횡격막 위쪽에는 심폐만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가요? 심폐가 위에 있어요. 위에. 왜 위에 있느냐? 우리 몸에서 산소를 가장 많이 쓰는 기관이 어디냐면 뇌입니다. 뇌. 뇌는 체중의 2%에 불과하지만 인체의 산소를 20%에서 30%까지 소모하는 엄청난 기관이에요. 그러다 보니 산소를 혈액에 섞어서 전신에 보내는 역할을 하는 심폐는 상대적으로 어디 있는 것이 유리하다? 뇌와 가까운 곳에 심폐가 구조적으로 있는 것이 진화로 봤을 때,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더 유리한 구조라는 거예요. 산소를 쓰지 않는 뇌가 없는 동물들, 고등 생물이 아닌 생물들은 이렇게 인체의 기관이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습니다. 골고루 좀 퍼져 있어요. 그래서 심폐가 이렇게 한쪽으로 편중돼서 구조화되었다는 것 자체가 뭘 의미하냐면 결국은 심폐가 얘네가 인체의 혈액을 그리고 혈액 속에 산소와 영양분을 섞어서 그 산소와 영양분을 퍼주는 그 핵심 주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구조 자체가. 이 심장과 뇌가 컨트롤 타워인 거고 심장은 혈액을 통해 영양분을 전달하고 뇌는 눈, 귀, 촉각, 지각 운동 능력 이런 것을 명령을 하고 외부 세계를 인지를 해요. 그래서 외부 세계에 위험이 있으면 뇌가 딱 명령을 내려요. 도망가거나 싸우게 하거나 위험이 없으면 배고픔 신호를 내거나 이런 것들을 뇌가 합니다. 근데 그 뇌조차도 영양분을 뭐로 받아서 활동한다? 심장에게서 받은 혈액을 통해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건강을 신체 기능을 심지어 정신력을 강화하고 싶을 때 심폐 기능부터 강화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겁니다. 한의학에서는 이 심장을 군주지관이라고 합니다. 군주지관. 군주지관이라는 것이 뭐냐면 왕이라는 거예요. 심장이 군주다. 우리 몸의 왕이다. 그리고 폐는 뭐라고 그러냐면 상부지관이라고 합니다. 상부지관. 상부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재상이라는 의미예요. 한마디로 심장과 폐가 왕과 재상으로서 당시엔 유교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국가의 비유를 잘 했는데 왕과 재상으로서 가장 윗등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한의학에서는. 그럼 나머지 기관들은 뭐냐? 좀 더 직급이 낮은 기관이거나 일반 백성이거나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몸에 있는 하나하나의 세포들은 전부 다 뭐 일반 백성이라고 볼 수 있고 간, 위, 대장, 췌장, 신장 이런 기관들은 심폐보다는 지위가 낮은 기관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한의학에서 이 심폐를 가리켜서 심폐부모라고 합니다. 이 심폐를 심폐부모라고 해서
심폐가 나머지 기관들을 먹여 살린다. 우리가 이제 자식을 낳으면 자식이 독립할 때까지 부모가 전적으로 먹여 살리잖아요. 이것이 바로 심폐 부모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 전부터 유튜브 하면서 심폐 기능 키우세요. 걷기만으로는 절대 부족합니다. 달리기를 하던 실내 자전거를 타던 수영, 계단 오르기를 하던 반드시 카디오 운동, 심폐 운동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어떤 몸에 좋다는 영양제 먹는 것보다 이 방법이 100배 효과적입니다. 카디오 운동이 말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심폐 기능이 강화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심폐가 강해지니까 전신에 혈액을 잘 퍼줘요. 뇌도 잘 퍼주고. 여유가 있으니까, 부모가 여유가 있으니까 자식에게 애정도 많이 주고 시간도 많이 써주고 지원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심폐 기능이 좋아지면 일단은 체력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체력이 좋아져 본 적이 없는 분들은 체력이 좋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어요. 경험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추상적으로만 느낍니다. 체력이 좋아지면 당연히 신체적으로 덜 지치기도 하지만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를 이끌어내는 부분은 바로 의욕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너그러워 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승부욕이 생기고 정신력이 강해집니다. 몸과 마음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그 드라마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내가 이루고 싶은 게 있다면 체력을 먼저 길러라. 네가 종종 후반에 무너지는 이유, 데미지를 입은 후에 회복이 더딘 이유, 실수한 후 복구가 더딘 이유, 다 체력의 한계 때문이다. 체력이 약하면 빨리 편안함을 찾게 되고 그러면 인내심이 떨어지고 그리고 그 피로감을 견디지 못하면 승부 따위는 상관없는 지경에 이르지. 이기고 싶다면 너의 고민을 충분히 견뎌줄 몸부터 먼저 만들어라. 이런 대사인데요. 제가 예전에 이랬어요. 꼭 뭐를 하면 마무리가 항상 약했어요. 중요한 일에 마무리에 가까워질수록 압박감이 심해지고 그럴수록 더 많은 체력이 필요한데 막판에 가서 체력이 떨어지니까 그 일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게 되고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뒷심이 부족해지는 거죠. 그리고 저는 제가 원래 승부욕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체력이 좋아지면서 의욕이 생기니까 이전과는 다르게 굉장히 승부욕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끝까지 마무리할 동력이 생기고요. 그래서 심장이 튼튼해지면 성격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소심한 성격도 바뀌고 심장에 괜히 이 마음 심자를 쓰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때 알 수 있게 되죠. 심장이 튼튼해지면 조급함도 줄어들고 쓸데없는 불안감도 줄어들고 내 정신이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어디 저기 정신세계에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 몸 안에 특히 심장 안에 있는 것이 내 정신이고 내 마음입니다. 그리고 심폐가 튼튼해지면 모든 기능성 질환이라는 것은 검사상 특별한 이상이 없는 그렇지만 나는 불편한 그런 질환을 기능성 질환, 기능성 장애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내시경상 아무 이상이 없는 소화불량, 과민대장 증후군, 무기력감, 수면장애, 상열감, 건조감, 가슴 두근거림, 심장 초음파나 심전도상 아무 이상 없는, 혈액검사상 아무 이상 없는 가슴 두근거림, 불안감, 목 이물감, 수족냉증, 발기부전 이런 거 다 기능장애예요. 검사상 남들 정상인 사람과 어떤 유의미한 변화가 딱 보이지 않습니다. 심폐가 건강해져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신에 혈액을 쫙쫙 보내주는 힘이 좋아지면 이런 증상들은 대부분 호전됩니다. 이 심폐가 약하면 인체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인 이쪽만 신경 쓰는데 급급한 거예요. 인체에서 제일 생명 유지에 핵심적인 기관이 다 여기 있잖아요. 뇌도 엄청 중요하고 심장은 다른 부위에는 총을 맞거나 부상을 당해도 수술이 가능하지만 심장은 총알이 살짝 스치는 순간 무조건 사망이에요. 생명 중추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폐 입장에서는 이 부위에 에너지를 전달해 주는 것조차 버거우면 이쪽은 완전히 뒷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위는 인체에서 가장 중요하고 혈류량도 많아야 하는 부위고 여기가 튼튼해지면 심폐가 튼튼해지면 비로소 이 아래로 아니면 손끝 발끝으로 몸 구석구석으로 혈액을 보내니까 이쪽에 몰려있던 열이 내려가서 상열감도 줄어들고 브레인포그도 호전되고 배가 따뜻해지면서 소화도 잘 되고 손, 발 따뜻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심폐를 강화하는 운동을 몇 달을 해보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던 증상 대여섯 가지 중에 세네 가지가 호전이 됐어. 그런데 한두 가지가 아직 남아있다. 그러면 그때 치료를 해도 늦지 않아요. 아니 오히려 그때 치료해야 더 호전이 잘 됩니다. 이미 카디오로 엔진의 기능을 끌어올려 놨으니까 고급 엔진 오일 넣어주고 고급 휘발유 넣어주면 빠르게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카디오 운동 몇 개 비교해서 장단점 올려드렸죠. 그 중에 어떤 거를 하셔도 좋으니까 자기에게 맞는 걸 그중 뭐라도 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운동 외에 심장과 폐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진액을 보충하거나 혈액을 보충하는 어떤 한약 치료입니다. 진액과 혈액을 보충한다는 것이 뭐냐면 심장이 전신에 보내줄 혈액, 폐가 산소를 넣어줄 그 혈액의 양과 질을 좋게 만드는 것이 진액 보충이고 혈액 보충입니다. 우리가 출산 후에 피도 많이 유실되고 진액이 엄청 빠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미역국 먹는 이유가 미역에 철분도 있고 요오드도 있는데 이것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조혈 성분이에요. 혈액을 만드는 성분, 적혈구를 만드는 성분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미역은 식품이지만 보혈 성분이 있는 식품인 거죠. 이런 보혈 성분이 있는 약재가 한약 중에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람에게 가장 맞는 보혈제를 고르는 것이 제일인 거죠. 그러면 진액 보충제나 보혈제가 아닌 약은 뭐가 있냐? 예를 들면 뭐 소화제, 변비 있을 때 변비약 이런 약재들도 다 한약에 있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거의 안 써요. 그런 소화제나 변비약이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건조하거나 자극성이 있어요. 그래서 장기간 쓰면 몸을 건조하게 만듭니다. 심폐 기능을 강화하는 운동을 하면서 심폐를 도와주는 보혈제, 몸을 촉촉하게 해주는 진액보충제를 쓰면 어차피 소화도 변비도 다 좋아져요. 심폐가 부모니까 부모를 여유 있게 해주면 자식들도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폐 기능이 이미 약해진 환자를 카디오 운동 없이 낫게 하려면 그 특정 증상에만 초점을 맞춘 약제들을 쓸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 약제를 쓸 때는 조금 좋아지지만 장기적으로는 위점막도 건조해지고 나중에 약을 끊으면 다시 재발할 확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가 기능성 장애가 있다, 만성 질환이 있다. 심폐를 강화하는 카디오가 무조건 1옵션이고요. 제가 이 채널에서 자꾸 카디오 하는데 제 친구가 제 유튜브를 보더니 야, 네 채널 내용 되게 좋은데 그렇게 운동만 얘기해서 환자들이 너에게 오기 전에 건강해지면 네 손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말씀드린 방법대로 해서 건강해졌다는 얘기 들을 때, 내 삶이 바뀌었다는 얘기 들을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그리고 댓글 올려주시는 거 볼 때마다 정말 보람있고 와 정말 유튜브 하기 잘했다. 내가 이 사회의 건강 문화를 바꾸는데 일조하고 있구나. 이런 자부심이 생기고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심폐운동을 강화하는 운동이 요즘 점점 유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거대한 문화적 흐름입니다. 10년 뒤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거 필수로 하고 있을 거예요. 수명은 길어지고 의료비는 아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한의학 이론인 심폐부모론, 심폐가 부모고 소위 대장이고 나머지 장기들은 자식들이다. 그래서 심폐, 부모가 건강하고 여유 있으면 자식들이 잘 자란다. 해부학적으로 보더라도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드렸고,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얼마나 전신에 혈액을 잘 전달해 주느냐가 건강의 관건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심폐가 튼튼하면 만사 형통이다. 우리가 영어 한 문장을 영상 끝날 때마다 반복해서 외워보기로 했었죠. 오늘 문장은 심폐가 튼튼하면 만사 형통이다 입니다. 만사 형통이다를 어떻게 할까요? Everything will be fine으로 하겠습니다. If your heart and lungs are strong, everything will be fine. If your heart and lungs are strong, everything will be fine. 근데 표현이 조금 심심하죠. 그래서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If your cardio is solid, you're good to go in almost everything.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If your cardio is solid, 카디오라는 거는 카디오 운동을 의미하기도 하고 심혈관계를 의미하기도 하고 심장과 관련된 모든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장과 관련된 것 중에 폐도 있는 거예요. 심장을 폐가 감싸고 있고 딱 붙어 있습니다. 심폐를 곧 카디오로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If your cardio is solid, solid는 이제 strong의 다른 표현, 튼튼하다 그런 표현이고, 만사형통을 기본 동사인 go를 써서 go, you're good to go in almost everything. 거의 모든 것들이 잘 풀릴 것이다. You're good to go in almost everything. If your cardio is solid, you're good to go in almost everything. If your cardio is solid,
You're good to go in almost everything. 자, 오늘 영상 봐주신 분들 모두 만사형통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잠실의 진료실에서 김상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상태 원장입니다. 오늘은 자율신경실조라는 진단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장장애를 가지고 있는 환자분들이 자율신경실조를 진단받는 경우도 있고, 이 경우에는 이제 자율신경실조를 치료하기 위해서 여러 치료를 시행하다가 잘 안 되어서 검색을 하다가 또 저에게까지 오시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이제 이 자율신경실조라는 것에 대해서 좀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가장 현실적인 치료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신경실조에 대해서 알려면 먼저 그 뜻부터 알아야 되겠죠. 자율신경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 못하면 자율신경실조, 병명 자체가 되게 난해하게 다가오고 더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자율신경실조증 치료제 이런 것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치 되게 난치병 같고 환자분들이 좀 불안해하시기 쉬운 그런 병명입니다. 근데 자율신경실조의 뜻이 그렇게 너무 어려워하실 것이 없는 게, 자율신경이 뭔지 알아야 돼요. 자율신경이 뭔지 알려면 자율신경이 아닌 것들을 알면 됩니다. 자율신경이 아닌 것들은 뭐냐면, 이제 인체가 이렇게 있으면 신경이라는 것은 혈관처럼 전신에 쫙 뻗어져 있는 게 신경이죠. 그래서 전신의 혈관이 다 모이는 곳이 결국은 심장이라면, 전신의 신경이 다 모여가지고 최종 본부로 집합하는 곳이 뇌입니다. 그래서 뇌에서 이렇게 척수로 쫙 신경 큰 줄기가 나오죠. 이것을 중추신경이라고 합니다. Central Nerve System이라고. 여기가 이제 중추니까 여기는 다치면 큰일 날 수 있죠. 우리 몸의 운동 능력이 막 반영구적으로 상실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부위가 중추신경입니다. 중추신경을 제외한 신경을 말초신경이라고 합니다. 말초신경. 전신에 뻗어져 있는, 이렇게 막 나무가 뿌리 내리듯이 전신에 다 뻗어져 있죠. 말초신경. 말초신경은 또 어떻게 나뉘냐면 자율신경이 있고요. 자율신경이 아닌 체성신경이 있습니다. 체성신경이라는 건 뭐냐면, 말이 좀 이상한데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신경인 거예요. 내가 팔을 움직이고 싶다. 그럼 뇌에서 딱 운동명령이 신경을 타고 가서 팔에 있는 근육에 전달을 해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전신의 근육, 이런 것들 다 체성신경이 관장을 합니다. 자율신경은 자율적으로 지가 알아서, 내가 명령을 내리는 게 아니라, 명령을 뇌에서 내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나의 의지, 인간의 의지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 지가 알아서 소화시키고, 자기가 알아서 대장에서 수분 흡수하고, 찌꺼기는 변으로 내보내고, 밤 되면 저절로 소르르 잠이 오고, 눈에서 눈물 저절로 나고, 밤에 자고 있을 때도 자기가 알아서 숨 쉬죠. 내가 의식적으로 막 숨을 쉬는 게 아니라, 더우면 땀이 저절로 나고, 이런 것들, 심장이 알아서 뛰고, 전부 다 자율신경이 관장합니다.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거의 대부분의 일들은 자율적으로 행해지죠. 저도 아까 2시간 전에 밥을 먹었는데 지금쯤이면 이제 소화가 좀 되고 장에서 한창 흡수를 하고 있겠죠. 자율적으로. 제가 뭐 밥 먹은 다음에 위장에 힘을 줘야지, 장에서 힘을 줘서 흡수를 해야지, 아니면 우리가 변 볼 때 이제 변을 봐야겠는데 이제 변이 느껴야지, 이런다고 변이가 느껴지는 건 아니죠.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사실 변비 환자가 없겠죠. 변비 같은 것도 큰 폭으로 보면 자율신경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장이 알아서 움직이고 변을 배출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 발동이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 거니까. 근데 물론 임상적으로는 이제 자율신경 실조라고 할 때는 이런 자율적으로 되어야 하는 작용들이 여러 가지가 동시다발적으로 안 될 때, 심장도 툭 하면 너무 두근거리고 소화도 안 되면서 입 마르고 눈도 너무 뻑뻑하고 잠도 잘 안 오고 땀도 막 비 오듯이 흘리다가 갑자기 또 땀 안 나고 추워지고,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날 때 자율신경 실조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체의 거의 모든 작용은 자율신경이 관장하기 때문에 자율신경실조라는 진단을 내가 받았다 하더라도 어떤 특별한 병에 걸린 것은 아니고 전반적인 신체 기능이 저하됐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자율신경실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인체에서 이 신경계가 다 모이는 곳은 결국은 뇌예요. 뇌. 전신의 신경이 글로 가니까. 그런데
이 자율신경이 가장 많이 연결되어 있는 곳은 심장입니다. 심장에 마치 우리가 컴퓨터 데스크탑 해보면 CPU나 그쪽에 엄청 많은 선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우리 자율신경계에서는 심장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심장과 위장에 자율신경이 가장 많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자율신경에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1차적으로는 심장을 튼튼하게 해주는 방법이 가장 자율신경을 자극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심장을 강하게 만드는 방법, 약재 중에서 강심제도 있는데요. 말 그대로 이렇게 먹으면 기운이 빵빵 나고 심장이 튼튼해지는 그런 약재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시장에서 구해 드시는 것은 전혀 권장드리지 않고요. 왜냐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용량도 있고. 강심제를 통해서 그렇게 반짝 효과를 내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방법은 바로 심폐를 쓰는 운동, 카디오 운동이죠. 제가 이 채널에서 맨날 강조하는 그거를 하시는 게 제일 좋고, 명상이나 아니면 몸을 이완시키는 다른 방법들, 요가, 스트레칭, 그 다음에 그냥 내가 마음을 편안하게 먹으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것, 아니면 몸을 이완시키는 체조들, 특히 요 가슴 부위를 힘 빼서 이완시키는 체조에 관한 영상을 제가 전에 올렸는데, 지금 이 썸네일을 띄워드리니까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십시오. 가장 단기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고 강력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카디오 운동이고요. 근데 환자에 따라서 이제 너무 불안감이 심하거나 두근거림이 심해서 정말 외출도 좀 어려운 그런 환자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일단 집에서라도 할 수 있는,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써보시는데, 제가 보기엔 몸을 최대한 쓰는 쪽으로 집에서 있더라도 체조라도 하고, 돌리기, 관절 돌리기 제가 올려놓은 거 있잖아요. 각종 스트레칭, 이런 것들을 하면서 몸을 직접적으로 써서 자율신경계에 자극을 주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치료입니다. 어떤 신경 안정제나 이런 것들은 너무 두근거리고 불안하고 그럴 때는 도움을 받을 수는 있겠죠. 그것은 일시적으로 증상을 눌러주는 미봉책인 것이고 단기적인 방법인 것이고, 결국은 자율신경계가 내 온몸에 퍼져 있고 그것이 가장 많이 연결되어 있는 심장을 내가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근데 이 심장은 우리가 마음 심자를 쓰잖아요. 마음 심자. 심장을 해부해봐도 여기서 정신적인 작용을 한다는 어떤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충격을 받으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화가 나면 막 가슴을 치고 화병처럼, 우리가 본능적으로는 일상생활에서의 정서가 심장에서 1차적으로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 그래서 내가 평소에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 아니면 명상을 통해서 심박수를 좀 이완시키고 호흡을 통해서 이완시키느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심장을 다루는 것인데, 자율신경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이 심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자율신경 실조라는 진단명에 대해서 정확한 뜻을 좀 알아보고, 진단을 받은 다음에 몇 년 고생하신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진단이 지칭하는 바가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나 자율신경 실조예요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증상은 다 천차만별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 때문에 몇 년 동안 고생했고 어떤 각종 치료를 받아보았음에도 효과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 심장 중심의 접근을 해보시면 의외로 빠르게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심장 중심의 접근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인연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명상을 하고 너무 좋아졌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열심히 기도하면서 마음을 내가 고쳐 먹었더니 그때부터 갑자기 좋아지더라,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108배 하면서 좋아졌다는 분도 있으세요. 그런데 이제 가장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강력한 방법 중에 하나는 강도가 높지 않아도 되니까 심폐운동, 달리기나 실내 자전거나 그런 카디오 운동이 강력하고요. 제가 이 채널에 올려놓은 체조들도 참고하시면 가슴의 긴장을 풀어줘서 어떤 심장 두근거림이나 가슴 답답함, 만성적인 책기, 불안장애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상 잠실의 진료실에서 김상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